과세관청 시각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 챕터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절차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취득자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으면, 세 번째 과세관청 시각 쟁점은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진행 시에 어떤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리스크를 잡아내는지, 어떤 쟁점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총 3가지 정도의 이제 큰 분류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취득 원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금 운용을 했으면 자금 원천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조사 범위 확대가 되는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채 사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 원천 중에서 기속기간 검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16년도부터 20년까지 총 누계의 부족 금액이 3.4억 원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자금 운용된 금액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금액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번 돈, 원천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를 각각 항목별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누계로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4억 원의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도별로 쪼개서 실질의 자금 흐름을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앞서 있는 16년도부터 18년도에는 오히려 5.4억 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누적으로 번 돈과 쓴 돈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간 기속을 따지지 않을 때는 얼마의 금액이 부족해, 3.4억 원의 금액이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실질 자금의 흐름대로 연도별 기간 기속을 쫓아가 보면 훨씬 더 큰 원천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겁니다. 2019년도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10억짜리를. 그리고 2020년도에 부동산 양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게 15억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뒤에 조사가 나왔을 때 이 납세자는 나 양도한 금액이 15억짜리가 있고, 그리고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원천이 소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간별로 그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게 되면 이 10억짜리를 산 부동산을 매입한 기간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1년 뒤에 판 15억 원의 부동산 양도 대금이 이 10억을 취득했을 때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10억을 샀을 때의 그 자금의 원천이 별도로 확인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억이 입금이 된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납세자분들이 자칫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나 원천 금액이 충분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더 큰 부족 금액, 혐의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과세관청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몇 개년 동안에 확인되는 총 누적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각 연도별로, 그리고 자금의 실질대로 원천 금액과 운용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취득 원천과 관련된 것 중에서 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용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실질의 차용으로 인정하느냐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상증세법 기본 통칙입니다. 기본 통칙 45-34-1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면, 여기 4번 보이시죠? 4번 사호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차용한 부채는 입증이 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의제를 시키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간에는 금전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증여로 의지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증할 만한 증빙이 있어야지 실제의 차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든가 약정서를 구비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실질 이자가 지급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차용으로 인정받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요, 실제로 얼마간의 이자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이거는 차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제3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빌렸다, 그냥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제3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용을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인정받기가 수월한데, 특수관계자, 그 중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간,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이재를 하기 때문에 꼭 이자 지급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그 리스크 쟁점, 과세관청 시각 쟁점은요,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자금 출처의 원천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금액 누락 또는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매출 누락에 대해서 조사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일부의 금액을 증여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게 돼서 확인하다 보니 거기서 매출 누락 자금 흐름이 있는 거죠. 계좌상으로 입금된. 그러다 보면 더 큰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세기본법 81조의 9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이라고 적혀 있지만, 확대할 수 없다 라고는 하지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의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라고 하고, 그 윗단에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무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대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경우에는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근데 계좌를 열어보면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자금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수익금액의 누락으로 보이는 게 들어왔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고 조사 범위 확대를 할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범위 확대 중에서도 또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의 부담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도 적어놨지만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고 그에 따라서 검찰 고발까지 되는, 즉 어떤 세금의 납부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상 처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별것도 아닌 내가 부동산 하나 매입하는데 일부의 금액을 유용을 했다거나 또는 증여를 했다거나, 근데 그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범위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 확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용 시 금전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금전 차용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자를 지급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를 지급을 했다, 매월 이자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원천징수 세율은 이 아랫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영업대금 이익인 경우고,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 매우 고율의 세율이죠. 27.5%의 세율로서 이자소득세가 추가 과세가 된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업, 그러니까 영업 목적으로 금전 대부업을 진행하지 않는 일시적인 우발적인 어떤 이자 수익이 있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할 때 금전 차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세율은 27.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이고,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거는 차용을 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관련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확인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타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를 해주시고,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물론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적정 이자율이 4.6%거든요. 그래서 4.6%가 곱해서 원금의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고적정 이자율과의 4.6%의 차이의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자 지급을 하되 매우 저리로, 그래서 그 이자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내로 맞추게 되면 이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관청 시각쟁점의 세 번째 챕터는 부채 사후관리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지청에서 소명 안내문이 날라온 샘플을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한 1년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약 6개월마다 부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럼 부채 사후관리가 뭐냐? 말 그대로 부채로 원천을 소명했었던 분과 관련해서는 6개월 단위로 그 부채가 상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후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했어? 그러면 어떤 돈으로 다시 그에 대한 원천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샘플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부채 상환 금액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쓴 돈으로 운용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조사 당시에 부채로 소명했었던 금액도 거기서 종결이 아니고 이후로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이 부채가 상환이 됐는지, 상환이 됐다면 어떤 돈으로 상환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채 사후관리 때 요거 이제 예시표인데요. 요 3억 5천을 상환을 했다. 근데 뭔 돈이냐?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상환을 했다. 또는 요 상환을 했다. 근데 뭔 돈으로? 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상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명이 돼야 되게 된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부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만약에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미지급됐다면 4.5%가 아니고 4.6%입니다. 죄송합니다. 4.6%를 곱한 적정 가액만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세관청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취득 원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귀속 기간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된다. 즉 조사가 뭐 5년 뒤에 나온다. 그럼 그 5개년 동안 벌어졌었던 총 운용액과 원천 금액 몽땅거려서 얼마의 부족 금액이 혐의 금액이 있냐를 확인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심지어는 그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해서 과세가 되게 된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10억의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신고된 소득금액은 15억이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금 흐름을 확인을 했더니 내가 번 돈 15억은 뭐 다른 곳에 썼고 이 10억은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라고 한다면 10억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득 원천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가 차용을 주의를 해야 된다. 특수관계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차용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증여세로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들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다거나 하면 실제 차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그 4.6%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한 이자율이 1%라고 하면 3.6%의 차이인 거죠. 그 3.6%를 곱한 원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 얼만큼의 차용을 할 건지를 놓고 이자율을 역산으로 계산을 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 이내 금액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범위 확대 쟁점인데요. 조사 범위는 저희가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마다 가장 큰 리스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든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 방법을 설계를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매출 누락으로 인해서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리스크가 있고, 또는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해서 본인 개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로서 어떤 형사법상 문제까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용금 이자 같은 경우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 과세가 되는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째, 부채 사후 관리 또한 부채 상환 시에도 그에 대한 원천 금액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부채를 이자를 지급했던, 이자를 미지급했던 그와 관련해서 이자 소득세의 추가 과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금 출처 세무조사 제대로 알기란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네 번째 챕터가 남았는데, 네 번째 챕터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노원세무법인 손익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